전 장에서 우리는 분석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가의 태도, 즉, 각 환자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갈등의 성격과 근원을 밝혀야 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임을 알았다.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지력이 바로 치료적인 것이다. 환자의 갈등을 알게 되면서 분석가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환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쪽으로 갈등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해석이라는 것은 분석가가 환자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가리키며 때로는 환자의 정신세계와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혹은 환자의 정신세계와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된 분석가 자신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석이 환자의 정신기능을 결정지은 요인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을 가리킬 때 해석에 도달했다 또는 해석을 형성했다라고 말한다. 이 부분의 번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What an analyst says to a patient in order to inform him in the broadest sense about his complex is generally called an interpretation. 분석가가 환자의 갈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The same word is often used as well to mean an analyst's own knowledge of his patient's mental life and complex. 같은 단어가 환자의 정신세계와 갈등들에 대한 분석가의 지식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nalysts speak of formulating an interpretation or arriving at an interpretation. When interpretation clearly refers to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s of a patient's mental functioning and not to what they have as yet said to the patient about those determinants. Interpretation, 즉 해석이라는 용어가 내담자의 정신 기능의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내담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지만 분석가가 환자에게 그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 분석가들은 해석을 형성했다 혹은 해석에 도달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해석이라는 단어는 분석가가 환자의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추론이라는 단어는 분석가가 환자의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마음속에 정리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되죠? 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 추론이라는 말은 분석가가 알게 된 내용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는 말해주지 않으며 그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오랜 기간 동안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온 내용과 최근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추론이라는 말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일상 회화 용법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용법을 존중한다면 강하게 지지되고 옳다고 확신되는 내용을 가리킬 때 추론이라는 말 대신에 이해 또는 결론이라는 말이 사용될 것이다. 추론에 관한 정신분석적 논문의 수는 적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분석가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환자가 지닌 갈등의 성격과 근원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분석가는 자신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있음으로써 자신의 갈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모든 환자에게서 동일한 갈등만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분석가의 하나의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는 일반적 견해가 있다. 야, 이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담자는 모든 만나는 환자들이 다 그 모든 환자들을 다 성적으로만 보는 상담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환자가 와도 다 성 이슈로 가지고 간다든가.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담자의 역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 상담자의 주관적 역전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것이 이제 내담자의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자를 봤어요, 실제적으로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상담자는 다 자살 이슈예요. 어떻게 그게 주어서 문제가 다 자살이 아닌데도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자살로 그렇게 자살에 대한 뭐 그 이슈로 귀결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게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가 여기서 말하는 찰스 브레너 말처럼 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의 진짜 이 리얼 이슈라는 것보다도 상담자가 가진 어떤 주관적 어떤 자유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든지 미해결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든지 주관적 역전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근데 네. 이분의 무의식 쪽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담자는 전혀 몰라요. 다 객관적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투사되니까 자기의 내적 상황이 외현화되는 상황이 되니까 계속 자살 이슈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모두가 자살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내 우울한 것을 내가 잘 분석해내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성적인 이슈가 계속 이 무의식 속에서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투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슈도 다 그와 관련되는 이슈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결국은 바이어스란 말 다른 말로 이해하면 트랜스퍼런스예요. 전인데 자기가 과거에 자기 스스로의 원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들을 외부에 투사하는 건데 이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를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건데 상담자가 자기의 이슈를 투사해버리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입장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은 왜 어렵냐면 개인 분석, 퍼스널 어널리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를 상담한다고 하는 게 자기의 이슈인지 내담자의 이슈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론 단계에 있는 것들을 해석으로 막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슈니까. 근데 이것은 이게 저분께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선별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부분에 충분한 숙고가 없이 그냥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임프레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대방에게 표현해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내담자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 때보다 갈 때 짐이 더 무거워져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 짐은 내려놓지도 못했는데 상담자의 짐까지 얹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한다, 개입을 한다고 할 때 상담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슈에 매이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 어떤 트레이닝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죠. 누구도 완벽하게는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사고를 치지 않으려면 본인의 것과 내담자의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항상 애쓰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 분석이 모든 분석가의 훈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각 분석가가 저마다 추론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최소한 주관적인 면에서 각각의 분석가들은 명백히 서로 다른 추론 과정을 갖게 된다. 추론 과정은 전적으로 직관적인 경험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석가들이 있다. 각각의 추론은 의식적 사고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지닌 분석가들은 환자의 연상 내용을 듣게 되면서 분석가의 무의식은 환자의 무의식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게 되며 환자의 무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동의한 것이다. 이삭은 추론이란 인지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하였고 아이저코어와 멜커브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레이크는 이와 같은 견해 외에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분석적 인지에 오히려 해롭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페니첼은 추론 형성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면을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페니첼은 예비적 성격을 띤 역동적이고 기원론적인 추론의 가치를 중요시했고 분석가로 하여금 분석받기 이전의 환자의 갈등과 증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석에 의해 그와 같은 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이를 통해 그런 점들이 재현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이 페니첼에 의하면 분석가는 자신이 얻어낸 새로운 정보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추론을 규정하게 된다. 다른 분석가들은 환자의 연상이나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을 추론하기 위해 실마리로서 분석가 자신의 환상과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환자가 평상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루하게 들린다면 분석가는 반드시 이런 지루함이 혹시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루하게 하기 때문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런 분석가들에 의하면 이런 식의 추론이 맞을 수 있으며 짜증나거나 화날 때 성적 흥분이 된 경우 혹은 졸리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의 환상이나 백일몽을 깨닫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내용은 환자에 대해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직관, 의식적 고려, 무의식적으로 적용된 감정 반응이나 환상, 이 모든 것들이 분석받는 환자에 대해 올바르고 유용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다. 특별히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분석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한 번쯤 그와 같은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것이다.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물론 분석가 자신의 정신적 갈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자기 분석의 일부로서 흥미를 가져볼 만하다. 그러나 환자를 분석하는 작업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단지 그와 같은 점이 한 분석가의 전문적인 스타일을 형성하게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분석가마다 자기의 스타일이 형성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살피는 것을 훈련을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역전이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우선 어떤 트레이닝 어떤 부분에 더 강조를 두는 이분이 전통적인 프로이디안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대상관계 이론으로 추론을 받았는지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현대정신분석에 의해서 훈련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론을 하는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개인적인 전문적인 스타일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방식으로 추론하는가 자체도 이것도 이 분석가 자신의 타입 형성이라 봐야 되겠죠. 분석가 자신 안에 있는 갈등 구조와 그리고 그 속에 디펜스 시스템이나 이번에
과거의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어서 어떤 스타일이 것이 본인에겐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서 그걸 자꾸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옳고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떤 내담자를 돌보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쪽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적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로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넓게 보고 있어요. 추론이란 환자의 정신적 발달과 기능을 결정지은 갈등의 근원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분석가가 발전시킨 하나의 가설인 것이다. 즉, 직접 관찰이 가능한 분석 시간에서나 환자의 설명으로부터 알게 된 분석 외의 생활에서 왜 그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말하는지에 대한 분석가의 설명인 것이다. 추론이란 분석가의 정신기능이 낳은 의식적 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의식적 산물과 같이 추론도 분석가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이나 성향의 타협 형성인 것이다. 추론은 환자의 연상과 행동과 같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가 자신의 성향과 이득, 자아 및 초자, 유도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석가가 내린 추론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가 선택적 시각과 갈망, 그리고 갈망이 빚어낸 갈등들의 혼합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추론 역시 그렇다. 분석적 추론에 있어서 분석가가 지닌 정신기능의 이와 같은 점이 흔히 공감과 내성이라는 용어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코엇은 분석에 있어서 내성이 다른 과학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연과학으로부터 분석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여러분들이 코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코엇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어떤 엠퍼티와 인트로스펙션이라는 얘기가 엠퍼티는 공감,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이 엠퍼티죠. 근데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성찰을 얘기하는 인트로스펙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스펙션이라는 것을 코엇이 자기의 정신 분석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일반 자연과학과 다르다. 정신 분석은 이러한 공감이나 내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성이라는 말은 그냥 성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감이나 성찰을 중심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다르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찰스 브레넌은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게 코웃의 이런 것이 코웃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러나 실제로는 공감이나 내성이 모든 과학에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욕구나 갈등에 개입 없이 세상을 볼 수 없고 더욱이 대상을 의인화하지 않고서 세상을 결코 볼 수 없다. 그런 점들을 입증해주는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자. 힘, 에너지, 일, 운동과 같은 단어는 모든 근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 돌과 행성이라는 단어에는 힘이나 에너지의 개념은 없다. 이것들은 일하지도 않고 더욱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기술하는 관념이며 단어인 것이다. 초기 물리학자들은 그와 같은 단어를 무생물체에 적용시켰다. 그들이 이런 용어를 좀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해서 계속 의미가 재수정되고 탈의인화되어야 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물리학이 과학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처음 가정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은 의문의 여지도 없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신분석가는 물리학자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정신분석가는 자신들과 닮은 점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 기능을 연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성이나 분자에 대해서 마치 공감적인 양, 무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른 길로 빠질 위험성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들은 행성이나 분자에 대해서 마치 근데 우리는 외부 사물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달을 보고 여러분들 어제 봤던 달과 오늘 보는 달이 달리 보이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내 마음이 투사되잖아요. 네. 아, 달은 이런 거야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달에 옥토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 원시인의 생각에서 보세요. 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달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제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원시인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신이라고도 되잖아요. 신. 큰 고목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산제라는 걸 지냈어요. 마을에서. 정월이면 정월 보름쯤 정월 보름날 많은 마을에서 이런 그날은 농악을 하면서 마을 주위에 있는 고목나무하고 또 어느 곳에 있는 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나무와 돌이 함께 있는 그곳을 어떤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그곳에 재물을 진설하고 1년 동안 이 마을이 편안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공제를 지냈어요. 그런 경우에 어때 이 나무나 돌은 죽어있는 물체가 아니죠. 살아있는 물체처럼 느끼죠. 그래서 이게 의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대상을 파악할 때 우리도 이게 의인화하는 버릇이 과거에는 거의 다 그렇게 파악을 했죠.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정령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아이들이나 원시인들은 주로 대상을 파악할 때도 죽어있는 물체, 그러니까 무생물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저 돌에도 무슨 의식이 있는 것처럼 나무도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을 할 때도 그 자연과학 자체가 우리는 엄격히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관이 섞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실제 과학 측정에서 지금까지 고전적인 물리학은 관찰자가 누구이거나 측정 결과가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관찰 경우에 가능한데 정밀하게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검토를 하면 실제 측정에서 사람이 관찰할 때와 관찰하지 않을 때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 어떤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는 경우, 주관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 외부 현실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의 세계, 이 공감이나 이 엠퍼티나 이런 것이 꼭 우리 정신현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은 자연과학 세계에서도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자연과학과 이런 정신분석이 속하는 이런 영역을 그렇게 코웃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별해내는 것이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나 분석가들 역시 비슷하게 다른 길로 빠질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 심리적으로 닮은 점이 있는 만큼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환자들이 유아기의 본능적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갈등, 불안, 죄책감, 방어, 자책 등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타협 형성으로 빚어지는 결과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점은 다 비슷하다. 그러나 본능적 욕구로부터 발생되는 갈등이더라도 그 갈등이 어떤 두 환자의 경우에서도 같을 수는 없으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정신분석 치료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자기인식이므로 모든 분석가들은 각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분석가들도 다른 과학자들처럼 자신들의 추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즉, 추론이 타당한 것인지, 올바로 추론을 한 것인지, 또는 수정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 추론을 버리고 다른 추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분석가들은 추론을 구성할 때처럼 추론을 검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에 의존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분석가 자신의 분석이 잘 되었고 또한 환자의 무의식적 정신 과정과 잘 조화가 되어 있다면 추론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확한 추론을 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분석가들에 의하면 분석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호 투사적 동일시로서 이것이 분석가가 내린 추론의 정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마음에 대한 분석가의 지식은 다른 지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시험되어서는 안 된다. 리바이어러스는 어떤 정신분석적 법칙이나 사실도 문자 형태로 증명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대조적인 견해로서 쿠비는 정신분석적 추론 그리고 해석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코 타당성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성격상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적 견해는 모두는 증명이라는 단어가 과학의 영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못 이해한 연유인 것이다. 자연과학에서의 어떤 가설이나 이론 또는 법칙의 증명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적 추론의 증명도 이것을 지지해주는 축적된 증거들이 필요하다. 수학 명제를 증명하는 것처럼 자연과학에서는 절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어떤 명제도 증명할 수 없다. 수학 명제는 인위적으로 정한 가정으로부터 유도되는 내용을 단순히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입증 또는 반증될 수 있다. 수학의 모든 명제는 만약 A가 그렇다면 B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와 같은 논리적 형태를 지닌다. 과학에서의 가설은 그 성격에 있어서 수학 명제와 다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게 수학에서는 이건 처음부터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따라서 입증이 가능한 거죠. 어쩌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는 그 틀 속에서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건 항상 입증이 된다. 이제 이렇게 찰스 브레너는 보고 있는 거죠. 수학이라는 것과 자연과학,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과학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과 여기 수학은 다르다. 그렇죠. 절대 불변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은 어떤 트루스라는 것이 자연과학이나 어떤 인문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수학적인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증명된 것은 계속해서 똑같아. 우리가 어떤 3단 논법이나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어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학의 세계는, 사이언스 세계는. 그래서 이 수학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정말 다른 것인가?
엄격한 의미에서 같은 것인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험적인 것이며 관찰 사실과 들어맞아야 한다. 수학 명제와 같이 일정한 문법적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실험에 의해 수정 또는 기각되어진다.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고정된 어떤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유도된 단순한 추정은 결코 아니다. 과학에서는 논리보다는 경험적 사실과 관찰된 자료가 우선된다. 과학에서의 가설, 법칙 및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제시되어진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만든 추론인 것이다. 이게 추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가설이라는 얘기죠. 결국 하이파서시스라고 보통 우리 정신분석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하이파서시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분의 정치적인 갈등을 이해하거나 이분의 방어의 성질을 이해할 때 우리 나름대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분을 치료하죠. 아니면 여러분 케이스 스터디 할 때도 처음에 이러한 가설들을 세워놓고 그 가설들을 검증해 나가면서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 추론이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게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한 이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내가 가진 이론이 물리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고전적인 물리학의 세계에서 나온 결론이 뒤집어지는 현실이 나오죠. 뉴턴의 물리학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나왔을 때 뉴턴의 물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과학의 발전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믿었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관찰에 의해서 아니면 새로운 실험에 의해서 입증하는 것이 실패하고 원래 진리라고 믿었던 그 이론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관찰되거나 나타났을 때 그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이런 과학의 세계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앱솔루트 트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난 이론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제시된 자료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하나의 이렇게 트루스라고 이걸 진실 혹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 진리가 절대 불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론 중에 가장 합당한 것 현재 현상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가장 설득력인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을 현재로서는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리다 진실이다 뭐 이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질 때만 과학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주장한 이론을 누가 반대하게 되면 개인적인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론이 아무리 어떤 부분에서 굉장한 설득력이 있고 많은 것을 설명해낼 수 있지만 설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겸손한 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내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다른 이론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승복하고 내 이론보다는 그 이론이 훨씬 더 적합한 이론이라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게 과학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싶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신분석 입장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혼이 내가 가진 언더스탠딩을 실제 임상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시스템을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분에 대한 가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가설이 맞을지 틀릴지는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오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임상을 오래 해서 아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당신이 왜 그런지 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한
이분은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편견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설득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임상적으로 이분은 치료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정신활동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자개성 성격 장애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 이 이론을 쓴 만약에 컴버그 책을 읽는 컴버그가 본인이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론화했어요. 근데 컴버그가 이론화한 것에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이란 그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각각 다양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제너럴한 것을 포착했을 뿐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자개성 성격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10명을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의 이론으로 일반적인 언더스탠딩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요. 이론의 틀을 가지고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 내가 한 발도 더 못 들어가는 거죠. 이분은 일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에게 독특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론만 가지고 이분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구체적인 내담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태도가 어떤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평생 믿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여러 가지 실험도 해서 입증했고 관찰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와서 다른 이론이 나왔을 때 이걸 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점들을 어떻게 정신분석적 추론을 검증하는 데 적용할 것인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가지 방법은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직관이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며 적절히 사용한다면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다. 직관적 추론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추론을 검증하는 데 있어 직관에 의존해도 된다는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지지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서 분석가의 직관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에게 분석을 가르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확실성 있는 추론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직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른 타당한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 추론의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추론의 가장 다양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증거는 분석가에 의해 해석으로서 제시되어진 추측에 대해 보이는 환자의 반응으로부터 얻어진다. 여기서 추측이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가설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추론이죠. 추론을 전달했을 때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 해석했을 때 그 반응이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추론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돼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해석을 해 주었을 때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너무 일시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그 해석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그때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조금 회기가 진행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어쨌든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추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납득이 가죠. 우리가 어떤 이분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이분에 대한 어떤 하이파서시를 가지고 이분의 갈등은 이런 것에서 온 것이야 라는 쪽에서 이분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이 선생님 내 미처 생각하지 못해 정말 그랬네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네요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라는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 반응이건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 추론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그 추론의 정당성을 계속 탐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거라고 드러나면 그 추론을 내가 바꾸어서 다른 퍼스펙티브로 이분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해석으로 제시되어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론이 이루어진 후에 환자가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추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장에서 언급되었던 자살코자 했던 환자는 어느 한 분석 단계의 월요일과 일요일에 나에게 보였던 행동과 일주 뒤에 보였던 행동이 달랐는데 환자가 주말 동안 나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게 나의 추론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환자에게 해석해 주기 전에 반복되는 그의 행동을 통해 나의 추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다렸다. 그런 후에 그의 행동을 해석해 주었다. 이런 식의 확인은 추론을 처음 형성케 해준 증거 자료의 반복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추론을 언제 해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분석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추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몇 개월이나 몇 년 후에 환자의 연상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써 자신의 반대자나 경쟁자에 의해 말로 또는 신체적으로 모욕을 당할까 봐 직장 내외의 자신의 경쟁적 활동을 몹시 억제하였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거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여러 번 많은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주고 나서야 그가 청소년 후기에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냄으로써 확인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세당함으로써 성적 욕구나 자위 행위가 자신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게 되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때의 생각을 기억해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우리가 추론과 해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지금 남는 생각들을 조금 나누죠. 우선 우리 서 목사님부터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쭉 들으면서 어떤 이 해석적인 관점, 이게 끊임없이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나 또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 거기서 끊임없는 그 내담자라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데 어떤 과거 한 5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사고 체계와 어떤 철학 구조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던 어떤 신학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 정신이나 상황, 그리고 인간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반응에서 끊임없이 이제 새롭게 재구성되고 변화되어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게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분석에서도 추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추론이나 이런 가설, 직관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연과학과 과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그저께 그 한국의 누리호가 발사가 됐는데 성공했습니까? 모르겠는데 어제 목요일자로 목요일 저도 오늘이죠, 저녁이죠. 잘 그,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담당했던 그 이제 그 원장님이 하시는 그게 나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리호가 한 11년 동안 그 독자 개발로 가면서 누리호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끊임없는 실패의 결과가 누리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걸 재구성해서 다시 세우고 하는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가설로 추론하고 그걸 이해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네, 가장 과학적인 태도잖아요. 네네,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있던 이론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신에서 과학은 믿음에서 발생하는 게, 불신을 전제로 과학이 발달해요. 이게 다 옳다고 하는 한 과학적인 발달은 없어요. 근데 정신분석적인 치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다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이미 이분을 치료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도 교수님 그만 말씀하신 게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이나 이런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신학적인 해석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신경험을 하고 신을 만나는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그리고 또 거절당하는 것,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다고 저도 동일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뭘 반응을 보면서 뭐 추론이나 이게 내가 했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가면서 그들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속에서 뭔가 조금씩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금 어느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지각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요. 아주 좋은 통찰 나눠주셨어요. 우리 김성심님이나 조이님이나 우리 황 선생님, 혹시 나눌 수 있는 분 있으면 잠깐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면 나누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도 그 직관이나 가설들, 특히 이제 제가 직관이면 학기 발동대가 있어요. 상담할 때 보면 예. 막 입이 정말 근질근질할 때가 진짜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그 이건 정말 맞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땐 정말 제가 허벅지를 꼬집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떤 치명타가 있을까? 그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제 책상 밑에다가 내가 지금 말하려 하는 것이 내 내3자에게 어떤 작용이 될까? 어떤 생각들을 퍼지게 할까를 적어놨어요. 안 그러면 제가 꼭 할 것 같으니까, 나 이제 맞았어. 한 건 건지게 됐어. 그렇죠. 이런 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하는 흔적들, 옛날에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나는 싫었어요. 아유, 그냥 직장 끝나고도 왜 이렇게 내 남자 고민할까 했는데, 그다음 조금 해보니까 고민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나의 해석과 나의 직관들을 조심스럽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깨달아요. 그래서 예. 아주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어느 학파에서는 reciprocal projective identification이다. 상호적인 투사를 동일시키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직관을 믿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학파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다 믿어서 이건 전부 내담자의 것이니까 무조건 사용해도 된다고, 그 맞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보는 거죠.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오는 induced feeling도 있긴 하지만, 이건 객관적인 역전이긴 하지만 내 주관적인 역전이도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어떤 직관에 의한 언더스탠딩 자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보완해주는 어떤 입증 자료를 우리가 가지지 않고 함부로 바로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컨테인먼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직관들을 일단 내가 담아내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교수님,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충격을 받는데 저를 굉장히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뭐 별거 없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분을 만나면 저를 이해해주고 저한테 질문 던지는 분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을 만나면 저에 대한 이해를 못 이해하면서도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저한테 묘하게 뭔가 좀 그게 남아가지고 저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공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깊이가 없이 그냥 주어들은 어떤 지식으로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말이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죠. 나 공감해 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감이라는 게 나의 프로젝션을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저 사람을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엠퍼티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의미에서는 저 사람의 내 무의식에 만나는 수준에 가지 않고 함부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디펜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는 하는 것은 이분의 무의식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식적인 측면을 다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의 갈등 구조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과 그 아래에 있는 정서들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하는 것부터가 착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는 이분의 디펜스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저 사람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죠. 그럼 저분이 빠지는 함정과 내가 빠지는 함정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적인데 사실은 이분의 무의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더 보강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죠. 우리 남선생님도 좀 마지막 말씀 나누시겠어요? 이제 이제 상담자나 분석가가 이제 어떤 그 추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확신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조금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라는 거를 이렇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신분석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거의 어떤 그 매력은 정말 피리오드를 안 찍는다는 거. 이거다라고 하지 않고 정말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또 아니면 다시 또 수정해 나가서 또 하고 그래서 여기도 뭐 직관이 최고다, 뭐 의식적 사고가 최고다, 뭐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가되 물론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상담자나 분석가의 어떤 잘 쓰는 도구가 잘 개발된 게 있긴 하겠지만 또 직관이 최고다, 또 관찰이 최고다,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늘 가능성을 두는 거하고 그리고 늘 겸손한 자세, 모른다 하는 자세, 이런 거가 참 정말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아까 김성 선생님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촉이 올 때, 직관이 올 때, 그때 상담자의 유능감을 나타내는 유혹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내가 얼마나 쪽집게 상담가로 내가 인식이 될 것인가 해서 그것을 참 이제 그런 유혹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추론이 이렇게 되어 올 때 그것이 확신이 가더라도 섣불리 그렇게 빨리빨리 성급하게 그것을 해석으로 너무 가져간다던가 그렇게 그런 오류들을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역제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유능한 주관적인 지도자로 드러나고 싶은 요구. 네. 깊이 보면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네. 자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것 첫째 관문이 우리의 나르시시즘. 누구도 다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지만 이것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늘 이거에 참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사례를 떠올리면서 첫 번에 오는 환자인데 뭔가
이렇게 얘기가 좀 길은데 어쨌든 좀 잘하긴 뭐 이렇게 조금 담아둔 컨테이닝한 케이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너무 뭔가 이렇게 직관이 온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노출하고 이렇게 해석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아 진짜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다스려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